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때는 같은 회사를 다녀서 종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이르다면 일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둘째고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신데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성격이 비슷한 반면 외모는 많이 다른 편입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닮아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골격 자체가 굵은 반면 아주버님은 하얀 피부에 꽃미남 느낌이 나는 그런 얼굴입니다. 거기다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둘 다 키도 큰 편이다 보니 아주버님은 대학 때부터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뒤 놀란 채 남편에게 물었어요. 둘이 형제인데 많이 다른 것 같아. 형은 엄마를 닮았고 나는 아버지를 닮았거든. 근데 그렇게 달라 보여? 전체적인 이목구비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풍기는 이미지는 전혀 다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형이 훨씬 더 잘생겼지. 그동안 아주버님한테 치이면서 살았던 모양으로 남편이 약간은 씁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나는 선우 씨 같은 스타일이 더 좋아서 아주버님이 특히 더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냥 취향이 다른 거 아닐까? 내 눈에는 선우 씨가 훨씬 잘생겨 보이는걸?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선우 씨랑 결혼한다고 했겠어? 제가 진심을 담아 말을 하자 남편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사람마다 매력이 다 다른 건데 누가 더 잘생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연주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은 좋네. 사실 사람들이 항상 형이랑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랬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심지어 대학 다닐 때 나랑 사귀던 여자가 우리 형 얼굴 보고 반해서 형한테 고백한 적도 있었거든.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우 씨 몰래 아주버님한테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당연히 형이 기겁해서 쌍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나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엄청 뭐라고 했고 말이야.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대단하다. 그럼 아주버님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많이 사귀고 그랬겠네? 오히려 그 반대야. 우리 형이야말로 지금껏 모태 솔로야. 남편 입에서 모태 솔로라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에이, 인기가 그렇게나 많은데 모태 솔로라니 거짓말이지? 사실이야. 그렇잖아도 나도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진실된 사람을 못 만났거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진실된 사람? 형은 외모나 그런 것보다는 당차고 진실된 사람이 좋더나 봐. 근데 그런 여자를 아직까지 못 만났고 말이야. 지금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는 많은가 보던데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 남편 말을 믿기 어려웠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는데요. 결혼하고 보니 아주버님이 모태 솔로라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진실된 사람을 못 만났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눈이 높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이 지방이라 결혼식도 지방에서 했는데 시부모님은 많이 가부장적인 분들입니다. 특히나 시부모님은 제사에 많은 정성을 들였고 제사 음식 또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어머님 잔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우리 친정도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가족들끼리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는 자리로 시부모님처럼 제사에 엄청난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랬기에 시댁의 제사 문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버님은 시어머님을 닮아서 외모가 꽃미남이었기에 시어머님 역시나 미인형의 얼굴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느 시어머니들과는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 시아버님과 3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외모로만 봤을 때는
훨씬 젊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의 첫 인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지내더라도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님은 제사에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를 키울 때까지는 맞벌이를 하다가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나 회사 일로 제사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시어머님이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님에게 몇 번 야단을 맞다 보니 나중에는 저 또한 제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이 지방이다 보니 제사 포함 몇 번 있는 행사만 잘 참석하면 시어머님과 딱히 부딪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 모인 자리에서 30살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고 있지 않던 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 참이야? 그러고 살다니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얼굴이 못난 얼굴도 아니고 그 잘생긴 얼굴에 왜 결혼을 못하고 있냔 말이야. 엄마 말처럼 이 얼굴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제 얼굴이 너무 튀다 보니까 여자들이 제 얼굴만 보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괜찮은 사람을 아직 못 찾았어요. 저도 재수 씨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거든요. 순간 아주버님 말에 깜짝 놀란 채 시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으면서 일을 배우기도 했고 그러는 동안 칭찬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시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 갑자기 제 칭찬을 했으니 제 딴에는 많이 놀랄 수밖에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시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제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긴 우리 둘째가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속이 꽉 차긴 했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는 온통 속이 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그냥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만나봐야 뭐 하겠어요. 선우랑 재수씨처럼 서로 위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던데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하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게 다 순간만 좋다고 결혼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당연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죠. 아주버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하자 시어머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그저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드디어 형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대. 정말?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찾은 모양이네? 그런가 봐.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본가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아마 곧 엄마가 당신한테도 연락할걸? 그럼 당연히 내려가 봐야지. 근데 진짜 잘 됐다. 제가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했는데요. 사실 아주버님이 워낙 좋은 분이었던지라 예비 형님도 좋은 분일 것임에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약속 날짜가 돼서 전날 미리 시댁으로 내려갔는데요. 다음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워낙 동안이긴 했지만 그냥 딱 봐도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님 또한 예비 형님의 모습에 조금 놀랐는지 멈칫한 채 집으로 들어오는 예비 형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살면서 그런 이목구비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예비 형님은 상당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아주버님이 눈이 높아서 그동안 결혼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넋이 나가 있자 아주버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예비 며느리 나이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니? 사실 6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소희가 워낙 어른스러워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둘째가 나이가 더 많은 건데
참 난감하게 됐네.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폈는데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아주버님과 6살 차이가 났고 남편과는 4살 차이, 그리고 저랑은 3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많은 동서가 되는 거였기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것도 하기 나름이었기에 제가 급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난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동서인 네가 나이가 더 많으면 좀 그렇지 않겠어? 아니에요. 불편할 거 없어요. 제가 다시 강조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예비 형님과 대화를 해보니 속이 꽉 찬 사람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주버님 말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대화도 나름 잘 통했습니다. 성격도 좋아서 가족들과도 금방 친해졌고요.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온 뒤 몇 번 더 만나기도 했지만 역시나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을 만나고 온 뒤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말이야. 다행히 괜찮은 것 같지? 그러게. 사실 나도 조금 걱정했었는데 만날수록 좋은 분인 것 같아. 형님 볼 때마다 아주버님이 여지껏 결혼 안 한 이유를 알겠더라니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 정도면 진짜 완벽하잖아. 둘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선남 선녀가 따로 없더라니까. 근데 형님 볼 때마다 나도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아니거든요. 당신 지금도 예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내 눈에는 형수님보다 훨씬 예쁘거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네. 라며 둘이서 한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비 형님과 맞존대를 하며 지냈기에 저 또한 불편할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성격도 좋아서 시부모님과도 문제될 게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으니까요. 특히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형님의 모습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친척 한 분이 시어머님에게 질투 어린 말을 건넸어요. 내가 지금껏 결혼식을 그렇게나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선남 선녀가 따로 없네. 특히나 맏며느리가 어쩜 그리도 예쁠 수가 있어.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쁘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던데 피곤한 일도 많을 것 같네. 형님, 남의 잔치에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도 알다시피 그동안 민우한테 여자들이 좀 많이 꼬였어. 물론 민우야 한눈 팔고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맏며느리가 예뻐도 너무 예쁘잖아. 저러면 일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거기다 나이도 6살이나 차이가 난다며. 지금이야 신혼이라 좋아서 별 문제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봐. 얼굴이 저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어? 형님, 지금 결혼식에 와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이성을 잃은 시어머님이 버럭하자 친척분도 당황한 것인지 바로 사과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동선의 맏며느리가 너무 예쁘다 그 말인 거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제사나 그런 걸 챙기기나 하겠어. 둘째가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맏며느리가 그러니 나중에 제사밥 얻어먹긴 힘들겠다. 그 말을 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주고 그러겠어. 그냥 해본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라며 친척분이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다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저분은 누구라고 했지? 먼 친척인데 원래 시기 질투 그런 게 좀 많은 편이야. 아무래도 형이랑 형수님 보고 질투나서 그런 것 같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마는 저런 걸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난 뒤 형님과 아주버님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소리에 다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식사하고 과일을 준비하던 중 역시나 시어머님이 형님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니들끼리만 잘 살면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둘이 아끼면서 잘 살도록 하고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집안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제사랑 명절 그리고 우리 생일 정도만 챙기면 될 거야.
제사 날짜랑은 네 동서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물어봐서 챙기면 된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2번밖에 없으니까 꼭 챙겼으면 좋겠구나. 네,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희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데 시간이 안 되면 제사에 못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2번 있는 건데 그걸 못 챙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역시나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말을 하자 아주버님이 다시 말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형님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시어머님과 형님에게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첫 제사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제가 제사 1달 전에 형님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형님, 다음 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할아버님 제사예요.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어요. 저도 내려가 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말일에는 조금 바쁠 수가 있어서 시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사를 엄청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일 때문에 못 내려가도 화를 내실까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결혼 직후에는 맞벌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연락드렸더니 노발대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일 끝내고 부랴부랴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이상하게 제사에 많이 집착하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마도 형님이 맏며느리다 보니까 더욱더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만 내려가서 음식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았어요. 암튼 가능하면 제사 참석해보도록 노력해볼게요. 라며 형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앞둔 며칠 전 형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혹시 시댁에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전날 점심때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저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혔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이 난리치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통화는 하신 거예요? 어머님께는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동서한테 제일 미안하네요. 형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에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보나마나 시어머님이 한바탕 난리를 칠게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 제사 전날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초연종이 울려서 놀란 눈으로 인터폰을 봤더니 형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들렀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전이랑 갈비찜 좀 만들어봤어요. 네? 형님이 직접이요? 들어보니까 전이랑 갈비찜이 손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하길래 조금이나마 덤이 되고 싶어서 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형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나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그 역할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걸 해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 연락은 드렸는데 화만 내셔서 제대로 통화도 못했어요. 출장 간다고 말한 거예요? 네, 말씀드렸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제사에 이상하게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댁 근처에 자주 가는 무속인이 있다는데 그 무속인이 조상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면 집안이 폭삭 망한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뒤부터는 제사에 엄청 집착을 하신다네요. 근데 무속인 말만 듣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남편 말로는 시댁 친척 중에 한 분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데 그 제사를 할아버님께서 꼭 챙기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안 챙기기 시작했다는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 시아버님이 사고가 나질 않나 아주버님이 다리를 다치질 않나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그 무속인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물론 무속인은 그 조상이 제밥을 못 얻어먹어서 화를 내는 거라고 했다네요.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제사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시어머님이 1년에 제사가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 친척분 제사는 시부모님 2분이서 간단하게 지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님, 할아버님 제사만 챙기면 되는 거죠. 1년에 2번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어머님 따라서 그냥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회사를 다니니까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머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전이랑 갈비찜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어떡해요?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편할 것 같아서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이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혹시 내려가면 어머님께 말 좀 잘 해주세요. 형님의 마음 씀씀이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날 시댁에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형님이 잠도 못 자고 만들어서 새벽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내려와서 제사 지내는 거 배워야지. 첫 제사부터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형님도 내려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출장이 잡힌 모양이에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출장 그것도 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게 다 내려오기 싫어서 그런 거라니까. 시어머님이 잔뜩 성난 얼굴로 소리치다가는 형님이 보낸 전을 하나 꺼내서 드시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싱크대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화들짝 놀란 채 외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정성이 잔뜩 들어가야 하는 법인데 제사 음식을 이따위로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남편이 시어머님을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이 해온 전과 갈비찜은 맛도 못 본 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했고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주신 전이랑 갈비찜 어머님이 버리셨잖아. 그거 아주버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면 엄청 기분 나쁠 거야. 당연하지. 근데 내가 보기엔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중에 형수님한테 된통 당하지 않을까 몰라. 형님도 엄청 착해 보이던데 설마 그러려고. 형이 언젠가 한번 말한 적 있잖아. 형수님이 평소에는 순한 양이지만 뭔가 수틀리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 내가 보기엔 엄마가 저기서 멈춰야 할 텐데 걱정이야.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그 조절을 잘 못하잖아. 어제도 형수님이 보낸 음식 버리는 것 봐봐. 아마도 곧 폭풍우가 몰아칠지도 몰라. 남편이 어찌나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호출해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불렀다는 말에 남편이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제사 때 내려갔다 왔는데 왜 또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원래 가족의 그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가족은 뭐든지 함께 해야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르신 거겠지. 엄마가 형수님한테 한 소리 하려고 부르는 게 확실한 것 같지? 그런 것 같긴 해. 나도 잘은 모르지 뭐. 라며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을 한 모양인지 시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네가 맏며느리니까 제사에는 꼭 참석을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맏며느리가 안 오는 바람에 내가 네 일까지 쇠가 빠지게 했잖니? 어머님, 그래서 제가 전이랑 갈비찜 해서 보내드렸는걸요? 제사 음식을 누가 그따위로 하니? 원래 제사 음식이라는 건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다. 근데 어디서 대충 해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보내? 어머님, 그거 대충 한 거 아니고 제 나름대로 밤새도록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에요. 그때쯤 형님도 잔뜩 화가 난 모양으로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말대꾸에 화를 이기지 못한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그따위 음식을 제사상에 어떻게 올려? 내가 그거 다 내다 버렸다. 네? 그걸 다 버리셨다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우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봤고 우리가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발큰한 채 소리쳤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든 음식을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그 갈비찜도 비싼 한우로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사가 안 중요하긴 왜 안 중요해? 그 보살님이 제사 잘못 지내면 집안이 풍비박산난다고 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엄마, 그거 다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제사가 왜 미신이야? 너 우리나라 재벌들도 제사나 묘자리 이런 거 엄청 따진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니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니들 큰일 날 수도 있어. 재벌들이 괜시리 꼬박꼬박 정성 들여서 조상들 제사를 지내겠어? 재벌들도 그렇게 지내는데 그게 왜 미신이야? 오히려 시어머님이 따져 묻자 아주버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시아버님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다. 다른 건 몰라도 제사는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우리가 떠나면 마지인 니들이 챙겨야 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와서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네, 듣고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목소리를 낮춰서 대답을 하고 있자 시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역시 요즘 애들은 재벌집 얘기를 해야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재벌들도 다들 지내는데 그게 미친일 리가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사에 꼭 참석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재벌집들은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잘 배워오겠습니다.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네 말대로 재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잘 알아오렴. 다음 제사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님만 바라봤는데요. 별일 아니라는 듯 형님이 싱긋 웃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꺼림칙하지? 그지? 당신도 그렇지. 나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하긴 한데 형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몇 달이 지나갔고 또다시 할머님 제삿날이 다가와서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다음 달에 할머님 제사인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동서한테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재벌집 제사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재벌집 제사요? 그때 어머님께서 재벌집 제사를 언급하셔서 제가 배워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재벌집 제사를 배우셨다는 말인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그냥 지켜만 보면 될 겁니다. 형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냥 알았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할머님 제삿날이 되었고 아침을 먹은 뒤 쉬엄쉬엄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시댁 마당에 주차를 하다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댁에 모르는 사람들이 분주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에 후다닥 들어갔더니 형님이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동서랑 서방님도 방에 가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한복이요? 네, 제가 확인해보니까 재벌집에서는 제사 지낼 때 한복을 입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분들은 재벌과 같은 부잣집 제사 지낼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하셔서 제가 비싼 돈 주고 어렵게 모셨어요. 모시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네? 제사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맞아요. 어머니께서 재벌과 제사 예법을 배워오라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알아왔잖아요. 근데 어머니 말씀처럼 재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방님이랑 동서도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 순간 시부모님 얼굴을 살폈더니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갈아입고 나와서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이제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동서는 저기 저분들 일하는 거 옆에서 지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재벌가에서는 며느리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거에 지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맡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어? 그렇긴 한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하다니요? 어머니께서 제사가 엄청 중요하다고 재벌과 제사를 배워오라고 하셨잖아요. 매년 이렇게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후손들의 정성이 갸륵하다고 만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몇 년만 지내면 우리도 재벌 되는 거 순식간이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재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 재료값이 다 얼마인 거니? 조상님 제사인데 당연히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분은 그냥 재벌될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형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하면 할수록 시부모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혼이 반쯤 나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잠시 후 예법에 맞춰서 제사를 지냈고 일하는 분들이 설거지까지 전부 한 뒤 돌아가자마자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우선 일하신 분들 일당이랑 재료값은 제 돈으로 계산했으니까 어머니께서 제 통장에 다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돈을 전부 달라는 말인 거야? 당연하죠. 제가 알아봤더니 재벌가에서는 시부모님이 모든 제사 비용을 내는 건 물론이고 며느리들 수고했다고 용돈도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우리는 아직 재벌은 아니니까 동서랑 저한테 용돈까지는 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일한 사람들 일당이랑 재료값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부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불렀으면서 왜 우리한테 돈을 내라 말아야? 어머님, 그 보살님의 제사는 정성을 들여서 지내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재벌과 제사를 공부해 오라고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회사까지 다니면서 어머님 말씀 받들고자 정말 열심히 알아본 건데 제 성의도 무시하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이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자 아주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맏며느리가 이거 알아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여기저기 물어보고 잡지사 기자한테까지 찾아가서 어려운 정보 알아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재벌이 못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참 미치겠네. 알았어. 내일 보내줄 테니까 그만들 좀 해.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일찍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형님, 어머니께서 돈 보내셨어요? 네, 통장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진짜요?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제사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길래 그런 것 뿐이에요. 거기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뿐인데 사실 어머님께 돈을 받긴 했지만 나중에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제사 때문에 동서도 힘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재벌가가 그렇다는 건 진짜예요? 그거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디선가 주워들은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진짜요? 근데 어제 오신 분들은 진짜 같던데? 그분들이랑 미리 말을 맞춘 거라 그래요. 형님 진짜 대단하네요. 라며 제가 몇 번이나 감탄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형님의 방법이 통했던 것일까요? 그 뒤부터 시부모님이 더 이상 제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형님과 제가 제사를 모른 척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회사에 급한 일이 있든 말든 무조건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에도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다음 달 제사가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니?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아니 바쁘면 굳이 내려올 거 없고 시간 괜찮으면 내려오면 고맙고. 시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무리 중요한 가족 행사일지라도 조금만 융통성 있게 서로를 배려한다면 보다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